재보궐선거 이제 하루 남았죠. 내일입니다. 막판 표심잡기에 나선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 지금 보신 것처럼 오늘도 열심히 뛰었고 저녁에는 홍대, 신촌도 찾을 예정입니다. 네, 청년 표심과 부동산 민심이 중요해진 이번 선거. 과연 후보들은 내일 어떤 성적표를 받게 될까요?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선거 당일에는 선거운동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밤 자정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이번 여야 선거전 전체적으로 총평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일단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의 의미를 예. 좀 간파를 한 것 같아요. 네. 솔직히 1년짜리 선거인데 공약이나 인물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 정치적인 판단을 하자라고 예. 판단한 것 같고 여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민주당도 오세훈 후보 개인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공격하자라는 예. 정치적인 전략. 그리고 오세훈 쪽 역시 문재인 정부 심판론 이런 예. 정치적 전략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 아마 전체적으로 그냥 정치 선거 전형적인 특히 이제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정치 선거다. 예, 뭐 전형적인 정치 선거다 보니까 그래서인지 네거티브 공방도 어느 때보다 좀 치열했던 것 같거든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특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민심이나 이런 것도 불리하기 때문에 후보 개인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수밖에 없다는 그 전략적 나름대로 한 게 그 부분은 저는 솔직히 뭐 어쩔 수 없다라고 봅니다. 특히 열세인 후보가 단기간 동안에 뭔가 큰 판을 흔들려면 구도나 프레임이나 이런 부분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후보 개인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거 이런 거의 거짓말, 오만 이런 부분이 파고드는 게 불가피하다 선거 전략상. 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여당도 좀 자세를 낮췄잖아요. 네. 여당도 앞으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국민들한테 상처를 줬다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정책도 약간의 변화 조짐이 보이고요. 그리고 특히 청년층에 대해서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야가 모두 경쟁을 했거든요. 청년 표심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민주당으로서 이번 선거에 이제 청년표가 아주 뼈아픈 부분이죠. 특히 수도권에는 항상 20, 30대 표가 우군이었고 또 단순히 득표 차원을 떠나서 청년들이 같이 지원을 해주면 신이 납니다. 그 정당에. 이번 같은 경우는 LH 사태로 상당히 이탈이 심하는 걸 이제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꼭 표 여부를 떠나서 많이 민주당에서는 좀 기운이 좀 떨어지고 아쉽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맨 처음도 편의점에 시작했고 마지막까지 또 홍대라든지 말이죠. 젊은 층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적으로 공을 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청년 표심이 실제로 투표장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투표 한번 열어봐야지 알겠죠? 어찌 됐든 간에 후보들의 성적표는 이르면 내일 공개가 됩니다. 여야는 각 후보의 판세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을까요? 듣고 오겠습니다. 3% 내외의 박빙 승부, 그것을 꽤 오래전부터 예측을 했죠.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의 그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그 당시에도 여론조사는 20% 정도의 차이가 있었는데 김종인 위원장님은 5 내지 7%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고요. 이길 수도 있을 것이다. 저는 김종인 위원장께서 예측하신 것보다는 훨씬 더 큰 차이로 이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략 몇 %요? 두 자릿수 갈 거라고 보세요? 저는 두 자릿수도 안정적인 두 자릿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한 15% 이상 이길 거라고 봅니다. 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의 예상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 예상 들어보셨는데 누가 더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야가 3%, 5%, 15% 이상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그러니까 순전히 여론조사로만 말씀드릴 때 민주당이 이긴다면 그러니까 여론조사 역사상 이제 새로운 기록을 하나 만드는 거죠. 뒤집기.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20% 차이 났는데 그걸 뒤집고 민주당이 이겼다라고 한다면 그럼 뭐 선거 역사상 새로서는 새로운 기록이 하나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제 야당이 이긴다. 국민의힘이 근데 그게 7% 이상. 그러니까 10% 이상으로 만약 이긴다면 그야말로 3단계로 발에 저는 불이 확 붙는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뚝 떨어질 거고 바로 램드 얘기가 나오면서 다음 대선과 지방선거에 대한 패배감 급속도로 확산될 거예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15%포인트 차이 이상으로 이길 것 같다. 너무 낙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전히 여론조사 수치로만 이제 본 거고요. 그래서 가능한 이제
국민의힘이 양동 작전을 합니다. 하나는 압도적으로 이길 거라는 대선을 확산이고 또 김웅 의원 같은 사람은 야 우리 자칫하면 질 수도 있다. 이게 그런 엄살 작전이 일부 그렇게 이제 양동 작전을 펴고 있는데 여론조사로 본다면 20% 차이가 일주일 만에 그 뒤집는다. 참 쉽지는 않죠. 네, 알겠습니다. 선거 유세 기간에 그 후보들의 선거 운동하는 그 장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도 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기도 했는데 오늘 박영선 후보의 경우에 새벽부터 부지런히 버스를 탔습니다. 6411번 버스, 이게 노회찬 버스라고 불리는 버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제일 뼈아픈 부분이 아까 말씀 청년층 이탈하고 우리 편이 아니다라는 것. 또 하나는 서민층이 적극적으로 돕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부동산 민심 때문에 아주 그 서민 중산층 영세민들이 민심이 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었는지 한 표라도 아쉬운 판에 노회찬 마케팅이라고 할까 이런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절박한 반증이죠. 근데 또 정의당이 아주 상당히 쌀쌀하게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좀 곤혹스러운 지금 같습니다.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의당 선거가 있을 때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열심히 도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정의당은 말씀하신 것처럼 좀 냉랭하게 대했습니다. 정의당의 수석 대변인 이동영 수석 대변인의 이야기를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은 최소한의 비판적 지지의 근거마저 상실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박영선 후보는 641 버스에서 고 노회찬 의원님을 선거에 소환하기보다는 민주당 정부 4년에 대한 자문의 시간을 가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총선 이후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가 굉장히 멀어졌어요. 뭐 한때는 민주당 이중대라는 얘기까지 들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높았을 때죠. 근데 지금 임기 말에 지도가 뚝 떨어진 판에 어차피 정당 차별화로 갈 수밖에 없다. 정당이라는 게 아주 냉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선거 그러니까 대선 특히 정의당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차제에 상당히 좀 차별화된 모습, 다른 모습을 분명히 보여줘야 지지자들을 모을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따로 가는 모습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정의당의 이런 모습에도 좀 큰 그림을 그린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세훈 후보의 경우에는 취약 지역인 강북 지역을 돌면서 유세를 펼쳤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보고 오겠습니다. 공정을 파괴하고 갑질하고 의석수가 많다고 야당 무시하고 그리고 진실에 반하는 부끄러운 행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정당입니까? 정당 이름이 길어서 헷갈리세요? 더불어민주당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제가 서울시에 들어가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공정과 상생의 정치,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전국으로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 후보의 경우에는 정권 심판론에 열을 올리고 있고요. 이번 선거에서 뭐 정권 심판론 대 거짓말 프레임 이렇게 맞붙었거든요. 어떤 게 좀 승리에 우세하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정권 심판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부동산 심판론 뭐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동산 민심이라는 게 남녀노소 뭐 보수 진보를 전부 모든 이제 사람들의 민생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훨씬 그 타격이 크죠. 반면에 이제 이른바 오세훈 개인에 대한 심판론 같은 경우는 내곡동 땅 문제가 핵심인데 그런 부분은 사실 20, 30대를 끌어당길 수 있고 중도표를 좀 끌어당길 수 있는 효과가 이제 뭡니까 민주당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큰 틀에 보면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정치 선거이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의 바람이
좀 더 셀 수밖에 예. 없다고 봅니다. 예. 지금 여당에서는 거짓말하는 후보 예. 서울시장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 펴고 있고요.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관련 의혹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생태탕집 주인 인터뷰 이게 진실 공방 양상으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야의 목소리를 듣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네티즌들이 오세훈 후보의 이 페라가모 로프 사진을 찾으려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잔다 이런 것을 제가 봤는데요. 드디어 한 장을 찾아서 올렸더군요. 그 2006년 9월 21일 동대문 서울 패션센터 개관식. 정말 제가 이러한 네티즌들의 이런 피눈물 나는 이러한 노력을 보면서 서울시장에 꼭 당선돼야 되겠구나라는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16년) 전 가게를 찾은 손님의 바지 색깔과 신발 브랜드마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생태탕집 아들은 어제 돌연 두렵다며 예고했던 기자회견을 취소까지 했습니다. 의인이라고 추켜 세웠던 윤지호 씨가 지금 현재 상태에 있는지도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일을 5번이나 되풀이한 전력이 있는 당입니다. 네, 이 생태탕집 주인 아주머니 그리고 아들 이렇게 인터뷰를 계속 했어요. 그런데 이제 분명히 봤다, 오세훈 시장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증언이 약간씩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옷은 기억나는데 또 당시 오 후보의 얼굴은 몰랐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논란이 지지층 결집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뭐 이거 한 일주일 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 하도 반복되니까 저도 모르게 오세훈 하면 뭐 생태탕, 명품 신발 이거만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선거 공학적으로 보면 대단히 아주 기가 막힌 전략인 겁니다. 상대의 조그만 아킬레스건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해서 물고 늘어지는 게 아주 중요한 전략이거든요. 그런가요? 각도를 잘 잡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보자 말이 이제 자꾸 바뀌니까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는 이른바 한 방울에 나올 줄 알았던 TV 또 기자회견 이게 또 취소가 되고 하니까 유권자 입장에서 뭐야 이거 어느 쪽이 진실인가 이렇게 이른바 진실 공방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판단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어느 쪽이 옳은지 그런지를. 그럼 그게 큰 효과를 거두기가 힘들거죠 사실은. 계속 일관성 있게 이게 나와줘야 되는 게 팩트들이 나와지고 반복적으로 해도 증인이 일관된 주장을 해야 되는 건데 왔다 갔다 하게 되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그 어떤 후보에게 관심이 더 있느냐가 인터넷 검색어를 통해서도 나왔거든요. 저희가 이걸 정리를 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된 1일부터 5일까지 닷새간 구글 트렌드와 네이버 데이터 랩에서 각 후보 검색량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같은 기간 두 업체의 검색량을 비교해보면요.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를 1.5배에서 2배가량 앞서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더 많은 관심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오세훈 후보와 관련해선 로퍼와 페라가모 사진, 또 생태탕 이런 내용들이 많았고요. 이런 내용들을 주로 검색을 했습니다. 또 박영선 후보와 관련된 어떤 검색을 했을까요? 중대 결심, 중대 발표에 대한 관심이 검색으로 이어졌고요. 오세훈 후보와 관련된 용산 참사, 생태탕도 관련 검색어 순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생태탕, 그리고 뭐 페레가모 신발 이런 것들이 검색어 상위에 막 오르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요 지지층 결집뿐만이 아니라 중도층의 표심을 흔들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일단 검색 수가 훨씬 많으면 유리한 건 사실이라는 그래서 그것만 본다면 오세훈 후보가 유리하죠. 그런데 부정적인 검색어가 많이 뜨지 않습니까? 그럼 또 오세훈에게도 불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는 이 검색어 결과만 가지고는 누가 유리하다고 말하기 힘들다. 그리고 과거에 보면 이제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검색 양은 훨씬 많았는데 또 보니까 실제 표는 또 반대로 나온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검색어를 좀 보다 보니까 박영선 후보의 경우에는 예. 오히려 오세훈 후보와 관련된 검색어가 또 검색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 내곡동 땅, 생태탕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세훈 후보를 좀 부각시킨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확실한 물증이 없이 예. 계속 반복적으로 그 후보가 거론되고 언론에 노출이 되면요. 예. 오히려 묘하게 그 후보 지지도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정치인은 확실히 뭐 부고만 아니면 자꾸 언론에 거론되는 게 유리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방금 비슷한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 이거는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루에 하나씩 뭐 비리 의혹이 터진다고 하는 예. 박영준 국민의힘 후보가 오히려 지지도가 끄떡이었거든요. 요지부동이거든요. 어디로 네.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마타도라든지 어떤 상대의 문제점을 지적하려면 분명하고 확실한 그 물증을 제시하지 않는 한은 자칫하면 별 효과가 없고 저 정말 의외도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전략을 정교하게 짜야 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예.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해서 내곡동 땅 본격적으로 좀 진상규명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예. 앞서 이제 명확한 증거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진상조사를 하고 해서 또 증거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일이 선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오세훈 후보가 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할까요 행정조사를? 내년 6월에 또 지방선거 있잖아요. 뭐 모르겠지만 할 수도 예. 있겠죠. 그런데 예. 이제 되고 나면 만약에 오세훈 후보가 된다면 그 밀어붙이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예. 이제 109명 중에 101명이 민주당 소속이 이제 그 서울시 의원들이기 때문에 예. 저렇게 압박을 한다. 그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선보다는 내년 지방선거를 예. 겨냥해서 발목을 묶어두자라는 거 있는데요. 네. 막상 만약 오세훈 후보가 되면은요, 예. 그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발목 잡기, 시정 발목 잡기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오세훈 후보가 직접적으로 시민들한테 호소를 하게 되면 예. 네. 우리 시정과 군 유권자 여러분을 하는 건데 다수당 횡포다 이렇게 몰고 가면 또 의외로 곤란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말처럼 이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예. 다만 이제 이런 효과는 있죠. 야, 우리 박영선 후보 민주당 후보가 되면은 의회하고 좀 긴밀하게 협력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여당 후보를 찍어다오. 예. 라는 그런 메시지 효과는 이제 어느 정도는 있죠. 예. 알겠습니다. 선거 이후에도 뭐 논란이 될지 계속 수사를 할지 어쨌든 내일 뚜껑이 열리니까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중대 결심 발언을 두고 해석이 분분했는데요. 윤건영 의원이 오늘 또 중대 결심 관련 언급을 내놨습니다.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중대결심 부분은 이제 진성준 본부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지금 캠프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들이 일련의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그러면 또 다른 뭔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그거는 이제 캠프에서 논의 중인 거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제 내일부터는 내일이 바로 투표일 아니겠습니까? 뭔가가 더 있다면 그건 오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겠죠. 네, 중대 결심 캠프에서 논의 중인 거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그랬습니다. 내일이 투표 날이고요. 예. 중대 결심이 뭘까요? 뭐라고 예상하십니까? 저 모르겠습니다, 정말. 예. 진성준 의원이 중대 결심이라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혹시 뭐 사퇴하느냐라고 상당히 전략적으로 이제 흘린 건데 결과적으로 알고 보니까 이제 이 추가로 고발한 거 아니었습니까? 예. 오세훈을. 예. 그게 이제 결국 중대 결심이었죠. 오세훈 진성준 의원의. 근데 지금 새로 오늘 오전에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예. 지금 뭐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네. 무슨 중대 결심을 할까? 만약에 중대 결심이 아무것도 없을 경우에는 오히려 좀 실없다라는 비판을 들을 수가 있죠. 네. 근데 증거기 말씀한다 하더라도 그 대수롭지 않을 경우에 그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 다만 저는 저렇게까지 무리하게 중대 결심을 반복적으로 한 이유는 저는 순전히 그 진보층, 지지층, 네. 우리가 이렇게 중대 결심을 할까 말까라고 망설이도록 절박하다라는 그런 강력한 그 메시지인 것 같아요. 지지층으로부터 우리 좀 도와주시오라는. 네, 중대 결심. 아직 선거운동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요. 예. 어떤 중대 결심이 나올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부산시장 선거도 살펴보겠습니다. 초반에 가덕도 신공항 이슈가 선점을 하는 듯했는데 그 이후로는 서로 LCT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여러 공방이 나왔습니다. 고소 고발전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선거가 끝나고 누군가 당선되고 나서도 시정 혼란에 좀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저는 가덕도 이 공약이
그야말로 완전히 부산 민심을 확 뒤집을 그런 핵폭탄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효과가 없고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의혹도 뭐 LCT 의혹까지 나왔는데 그게 전혀 먹혀버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산 민심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히 묻지마 문재인 심판론이 상당히 확산돼 있지 않나. 서울보다 더 만만치 않은 선거일 것 같다.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고소고발이 지속될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바로 1년 후에 또 대선이 있고 지방선거 있기 때문에 미리 일종의 어떤 제동 장치 차원에서 고소고발을 많이 해놓는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쪽이다. 좀 내년 대선 이야기 하셨는데 이번 재보궐선거를 내년 대선 전초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르면 내일 결과가 나오고요. 결과가 나온 이후로 바로 이제 대선 전국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여야 후보군 잠룡으로 좀 거론되고 있는 여야 후보군들 누가 있는지 잠깐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거짓말한 시장이 그 후보가 시장이 되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않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하면 중요한 저는 것입니다. 거꾸로 박영선 후보가 거짓말의 본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 제가 몇 번째 부서났는가 6번, 7번까지는 세다가 그 다음에는 포기했습니다. 10번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관 때 업무 성과를 상당히 많이 내셨다고 진짜로? 네, 실제로 좀 많이 요새 나오고 있습니다. 데이터로. 지난 10년 민주당 정권이 완전히 망쳐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문재인 정권 심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투표 참여해 주시는 게 보시다시피 아버님께서 기력이 전 같지 않으셔서 모시고 왔습니다. 네, 지금 화면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재보선 결과에 따라 지금 여야 잠룡군의 주가도 달라질 것 같다라는 예측이 많기 때문인데요.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여당의 이낙연 지금 상임선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지지율이 작년에 40%까지 갔다가 최근에 이제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4월 7일 선거 끝나면 그러니까 내일 모레부터 본격적으로 대선 국민으로 들어간다고 봅니다. 여야 후보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인다고 봅니다. 다만 민주당이 이긴다면 승리를 한다면 상당히 좀 한숨을 돌리면 자체적으로 정비해가는 그런 상황이겠죠.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차별화를 하지를 않고 그나마 무난하게 자체적으로 정비해가면 반면에 만약에 양쪽 다치는 민주당이 패배할 경우는 민주당 내에서는 저는 급격히 차기 대권자들의 차별화도 일찍이 시작될 것이다. 과거 모든 정부가 그랬었습니다. 대통령과 거리 두고 본인들의 어떤 색깔을 본격적으로 드러내는 게 될 것이다라고 하고 국민의힘도 뭐 어떻든 간에 선거 끝나면 승리하면 본격적으로 활발한 겁니다. 특히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든지 이런 이제 행보들이 아주 이제 넓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좀 단일화된 졌지만 안철수 같은 이제 중도측 인사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 시작하고 그래서 그 동안에 좀 저 사람이 대권주자 맞나 아닌가 했던 사람들이 전부 이제 수면으로 다 일제히 드러나기 시작할 거라고 봅니다. 4월 7일 이후부터 이제 4월 7일 이후부터. 그런데 원래는 여야가 모두 당대표 선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선 후보 경선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각에서는 비대위 체제로 가고 당 후보 경선에 집중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후에 비대위를 하든 당 대표 선거라는 모든 게 대권의 포지션을 맞춰줍니다. 그렇죠. 지금 벌써 이제 언론이나 뭐 이렇게 많이 나오지만 SNS상에서도 당 대표를 하더라도 지역이 어느 지역이야 대권 후보 어느 지역이 맞다라든지 비대위를 가면 어느 지역 출신이 하고 어떤 친노가 비문이해야 또 지역이 맞다라든지 모든 게 대권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하는 그런 보통은 당 대표와 대선 후보의
고향이 좀 다른 경우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지역생도 달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대선에 대한 이제 생각이 없고 중립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서로 자기 편인 사람을 비대위원이나 당 대표로 만들려고 하는 그 제2의 보이지 않는 또 대권 전쟁이 무태에서 또 시작되는 거죠. 일제히. 뭐 4월 8일부터는 이제 수면 위로 후보들이 서서히 올라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앞서서 수면 위로 올라올까 말까 하는 후보들 군들은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그 후보들 포함해서 이 후보 외의 사람들 중에서 최진 원장님이 좀 눈여겨보는 후보가 있다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물론 있죠. 근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좀 빠른 것도 오해도 받습니다. 그렇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 저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인물들 중에서 그러나 뜻하지 않게 팍 치고 올라갈 사람들이 한두 명 있다고 보는 거죠. 나중에 생각이 좀 정리되면 말씀해 주시기 정리가 됐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라서 조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이 여기까지라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